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지금부터 남해 유교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대체로 한 6파트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남명조식의 시 정판서 유기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은 남명조식의 출처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남명조식의 일종의 장형시라고 할 수 있는 민안부에 대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에 대한 사상, 즉 백성에 대한 사상이 잘 집약되어 있는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죠. 세 번째 부분은요, 남명조식의 한글 시조 두 편을 놓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요, 남명조식의 제자들, 또 그리고 남명조식과 그 제자들을 추종한 후세의 선비들, 남명학파라고 하는데요. 남명제자 중에서 정인홍의 시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또 다른 남명조식의 제자 손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각저우 장군의 또 시 한 편을 놓고 공부를 하겠고요. 그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강의 내용은 거의 출처간과 관련된 시 한 편을 놓고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제목은 정다 정판서 6일, 판서 정육일에게 주는 시, 이런 제목을 가진 한 시를 놓고 그의 출처간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판서 6일은요, 아직 과거에도 급제하지 않는 젊은 선비를 두고 이렇게 판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시인데 한자로 읽는 게 아니라 구격된 것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격된 작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산자고새 같은 나 남녘에서 살리라. 정자 이름을 사내라고 정했더니 바닷가 두루미 가지런히 뜰에 오느나. 남명조식은 평생의 출처, 그러니까 출하지 아니하고 처한 선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처사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처사 조식이라고 해라고. 처사란 말은 뱃을 하지 아니한 선비란 뜻입니다. 자기는 종생토록 스스로 처사로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뱃을, 즉 출세하기를 거부하고 초야에 묻혀서 야인으로 살기를 바랬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아서 그러느냐? 재산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뱃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뱃을 하지 않고 살라 하면 사회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처가덕을 본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루한 이전만 하더라도 사이도 거의 그 아들 형제처럼 처우 내지는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가 선비들에게는 거의 필수 코스로 여겨졌습니다. 그 많은 선비들이 결혼을 하면 적게는 1년, 많게는 한 3년 정도 처가에서 살림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평생 처가에, 혹은 처가에는 살지는 않아도 그 처향에, 처가의 고장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숙자라는 분이 고향이 선산인데 밀양 처가로 와서 평생을 처향살이를 했어요. 그 대체로 이때 평생을 처가살이 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집안이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잘 살 때는 그쪽에서 평생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영남 살인파의 종장인 김종직 선생이죠. 김종직은 아버지 고향은 선산이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곳이 밀양입니다.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고, 각겨우 장군의 아버지도 현풍각시, 현풍이 고향인데 세거지인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그의 아버지가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어령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엄마의 고향인 어령에서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령에서 살았다. 뭐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태계 이황 선생은 결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처가는 어령에서 했고, 그래서 처가살이 몇 년 했습니다. 한참 살다가 또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2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2번째 부인은 거창 사람이었어요. 둘 다 첫 번째 부인, 2번째 부인 직업으로 한다면 경남 사람입니다. 다 그 처가가 재산이 넉넉해가지고 선비들이 그 재산이 탐나서 그 처가를 갖다가 돈 많은 처가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 당대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식 선생도 고향이 원래는 합천, 옛날로 하면 상가인데 상가현 독립현입니다. 김해에 와 처가 살았는데 김해가 처가가 남평조시, 남평은 저 전라도 나주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뭐 시조가 나주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바로 안에 그 가게가 경상도로 넘어와서 이미 오래전에 고려 말 때부터인가 김해에 눌러서 완전히 터줏대감이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토호세로 토착세로 되었고, 남평조씨는 특히 김해에서 이 안에 그 논밭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창녕조씨와 이렇게 통폐합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혈연관계는 다르지만 글자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창녕조씨라고 합니다. 그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선동번이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게는 18년, 뭐 짧게는 14년, 나머지 4년은 조금 애매합니다. 어머니를 갖다가 심효하고 했으니까 고향에 상가에 모시고, 그래서 뭐 짧게는 한 14년, 길게는 한 18년 정도 김해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 김해에서 18년 살은 것이라고 본다면 평생 중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던 곳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다. 이때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김해의 그 제자는 별로 없어요. 우선 교육의 뜻을 안에 펼친 것은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지금 산성군 덕산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다. 그때는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수양하기보다는 이 베푸는 어떤 단계에 놓였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대부분 서부 경남 사람들이었다. 김해 사람들은 거의 좀 없습니다. 자기가 김해에 있을 때 서울에서 누군가 유배객이 왔어요. 아주 그 고령의 나이, 정광필입니다. 정광필은 영의정을 지내던 사람이고 그 당시 나이가 75인데 그 당시 75이면 굉장히 고령이거든요.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손자 이름이 정육일이었어요. 그때 김알로라고 하는 근신이 있었는데 김알로가 무고를 해가지고 원로 대신 정광필, 동래정시 정광필이 김해로 유배해 왔는데 뭐 잠깐 있다가 뭐 한 1년은 있었나요? 다시 유배가 풀려서 해배되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한 뭐 1년 몇 개월 있을 때 그래도 전도 유망한 젊은 선비가 서울서 내려왔으니 계기 없이 서로 뭡니까? 교유를 합니다. 남명조씨가 뭐 남명조씨도 머리에 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유학적으로. 그래서 정육일과 이렇게 서로 뜻이 통하니까 그 변방에서 학문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는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김앙로가 죽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풀려서 모시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한 1년 수개월 동안 혼정 신성을 다했다. 손자가 할아버지예요. 혼정 신성이란 말 뭔지 압니까? 어두워질 때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그 이부자리 개고 살피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혼정 신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 하는 말이 혼정 신성에서 나왔다. 정성을 다하다. 요즘도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모시고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별의 시를 한 편 써줍니다. 정육일에게. 조식의 14살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보면 사제지간의 나이죠. 그 당시에 한 20대 초반이니까 정육일이가 지금 한 대학생 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과거에 나아가지도 않고 뱃을도 하지 않은데, 자네는 앞으로 전도 육마하니까 과거를 통해서 벼슬을 하겠지만 나는 절대 벼슬을 하지 않고 이 시골에 살겠다 하면서 시를 짓는데 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대는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북녘은 서울입니다. 산 자고새 같은 나, 이 자고새는 젓갈색으로 서식 환경이 따뜻한 곳이었.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습지, 저지대 중에서도 좀 물기가 많은 곳, 건조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고새 서식 환경에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남쪽 지방밖에 없다. 남쪽. 그 김해가 남쪽 끝이죠. 바다가이니까. 건과에 속하고 당목, 닭처럼 생겼다 해서 당목, 건과, 그리고 메추라기와 좀 비슷한 한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그런 새인데 남쪽 지방에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열대성 새거든요. 그래서 산자고새 같은 나, 남녘에서 살리라. 자네는 서울에서 배설을 하면서 자네의 뜻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나는 초야에 묻혀서 배설하지 않고 이 남쪽 지방에서 살겠다. 정자의 이름을 사내라고 정했더니 산과 바다, 그 사내정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사내정에 신산서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닷가 두루미 가지런에 떨어오느라. 그 당시에는 바다가 그 자리에서는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평야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뚝을 삭고 해서 김해 평야가 혹창지대 김해 평야를 만드는데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저 김해 공항에도 저섭지였다. 거대한 물이었다. 뭐가 많았냐 하면은 갈대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거대한 저섭지이기 때문에 김해는 여름에 모기들이 아주 창궐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사거 개간 사업을 해서 김해 평야로 만들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의 눈앞에 바로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근데 왜 안에 그 판서라고 했느냐? 판서라고 하면 정이품, 지금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판서라고, 판서는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거도 보지 않는 젊은이에게 판서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설길에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판서 정도 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라는 뜻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올라가자마자 과거 시험을 봤어요. 정육일이가. 과거 시험을 장원급제합니다. 장원급제해서 그 뒤에 아주 간운이 좋았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좌이정까지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정광필은 영의정까지 올라갔으니까 가장 신하로서 높은 1인지하 만인지상,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만 자기는 국무부총리인 좌이정까지 올라갔다. 그에게 남긴, 젊은 정육일에게 남긴 이 시 한 편을 통해 남명조식의 출처관을 잘 알아볼 수 있겠다.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남명조식의 산문 중에서 엄광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엄광에 대한 무슨 비평적 논의론. 엄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후한시대의 사람입니다. 후한시대의 사람인데 황제가 나하고 같이 정치하자. 여러 번 불렀지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광을 중국 상고시대의 때의 선비인, 배설하지 않는 선비, 처사인 엄광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엄광론에서 그의 출처가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엄광은 이 왕도가 실현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패도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나는 처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옛날 정치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서 왕도와 패도로 나눈다. 왕도는 제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 일종의 덕치라고 한다면 패도는 패권으로서, 건세로서, 힘으로서 공리의 목적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은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패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법치라고도 하죠. 왕도는 덕치, 패도는 법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식은 자기가 살았을 때 4차례 사화 중에서 2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광조도 죽었거든요. 그때 자기 나이 19살입니다. 그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45살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더더욱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덕성과 명분을 중시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 사상인 왕도를 실현할 수 없는 시기 때문에 은강처럼 나도
초야에 응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광론이라고 합니다. 남명조식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거의 문학 작품 중에서 미남부를 선택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미남부가 긴 일종의 장형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역 텍스트를 제가 일부, 그러니까 핵심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험함이 이보다 더한 데는 없으리니 배가 이로 인해 가기도 하고 또한 이 때문에 엎어지기도 한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내 진실로 알거니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이니 중약합니다. 궁실이 넓고 크면 암음함의 시작이요 여알이 성행함은 암흠의 계단이요 세금을 기준 없이 거두어 들이면 암음함을 쌓음이니 도에 넘치는 사치는 암음함을 일으켜 세우며 부국이 자리를 차지하면 암음으로 치닫는 길이요 행보를 자행하면 암흠을 돌이킬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읽어봤습니다. 이 문학 장르를 부라고 하는데요. 부는 한문학 문체나 하위 장르로서 오랫동안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 편의 부를 남겼습니다. 부를 두고 이것이 운문이냐 산문이냐 아주 논의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운문이라고 한다면 부는 산문시가 되겠고요. 산문이라고 한다면 시적 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가 운문이냐 산문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부에도 율부가 있고 문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율부는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즉 산문시라고 할 수 있겠고 문부라고 하면 바로 산문, 시적 산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역사에서 만당, 그 너지막 한 당나라 시대, 만당 시대의 두목에서, 자, 두목도 아주 대단한 시인입니다.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의 버금가는 시인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 때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을 했던 네 사람은 성당시대, 왕성한 당나라, 성당시대의 사람이라면 두목은 만당시대의 사람이죠. 두목까지만 하더라도 율부의 전통이 계승되었지만 송나라 때 이르면 구양순, 소식 등에 이르면 문부가 등장함으로써 부가 산문화되었다. 여러분 잘 아는 적벽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벽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서양 문학에도 존재했다. 국문학자 조동일 선생은 라 포에지 디닥티크 교술시를 두고 서양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부에 해당된다. 이것을 서양 용어로는 ODE로 써서 오드라고 합니다. 이 오드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인이었던 핀다로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그 위대한 시인 호라티우스를 거쳐서 이 오드라고 하는 장르는 20세기 현대 시인들까지 계승되는 굉장히 오래된 2000수백 년을 안에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오드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동양과 비교하면 부에 해당된다. 오드는 주제가 매우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문체는 아주 고양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을 고양이라고 하죠. 축성을 통해 승리를 축하하는 어떤 전쟁 이 안에 끝나고 이겨서 성전을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안에 명량 대전 같은 거 이런 거 한 다음에 어떤 시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시를 썼다 하면 오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정시보다는 굉장히 뭡니까? 폭이 넓고 규모가 크고 장중하다. 대중적이면서 공공적이기도 하다. 매시브하면서 퍼블릭한 성격을 가진 것이 오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양의 오더와 동양의 부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수필가 중에서 유명한 분, 김진섭의 백설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북한으로 납북되었습니다만
이분이 우리나라 수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수필가인데요. 백설부. 백설부 이때는 뭡니까? 율부겠습니까? 문부겠습니까? 문부죠. 즉 시적 산문으로 써여진 수필로 써여진 작품이다. 그래서 부라고 하면 산문시이기도 하고 시적 산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조식이 남긴 세 편의 부는 산문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남부는 신민시대의 애민과 중민의 사상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신화되는 거니까 복종적 인간상으로서의 민중, 백성들. 그러니까 왕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신민이라고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민이었느냐? 해방되기 직전까지 신민이었습니다. 일본 천황폐하를 모셔야 되니까, 일본 천황폐하에게 뭘 해야 되니까, 충성을 다하고 복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황국신민이라고 합니다. 황국신민을 줄인 말이 국민이죠. 소학교를 갖다가 국민학교로 막 바꾸고 그랬어요. 전쟁 때. 그것이 오래동안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계속되어 가지고 김영삼 시대에 와서 국민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황국신민의 준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민의 시대에 살았다. 이 복종적 민중을 신민이라고 하고 자유로운 민중을 시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봤죠? 서양 역사에서 시민혁명할 때 시민 말입니다. 4.19 같은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3.1운동과 4.19 같은 것은 그 말입니다. 이 신민시대에 애민과 중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남명조식의 부, 미남부입니다. 사실은 남명조식이 난 게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 편 골라라 하면 나는 이 작품을 고르겠어요. 그러면 미남이라고 한 뜻이 뭐냐? 미는 백성 민자고 암음하다 할 때 암자입니다. 암음할 암자. 백성이 암음이란 말은 산이 이게 뾰족뾰족 경사진 거. 저 북한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경사진 것을 암흠이라고 해요. 암자가 바로 위에 머리에 매산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처럼 가파르고 험하다 뜻이 암흠인데 미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백성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미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교적 왕조시대 때 영모의 생각을 삭트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사상입니다. 이 함부로 쓰면 큰일 나죠. 맹자의 역성혁명과 하고는 비슷합니다. 맹자는 왕이 무능하고 포악하면 백성들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성을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시에서 이시, 이시에서 무슨 시, 이렇게 갈아 엎어야 된다. 이 혁명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을 쓰기가 힘듭니다. 잘못했다간 목을 잘립니다. 그런 어떤 미남부라는 말 뜻은 그렇다. 여기에 보면요, 궁실이 넓고 크면 암음함의 시작이요, 여알이 성행하면, 이 여알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에 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나라가 징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문정왕후가 실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어린 아들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하면서 정난정, 그러니까 남동생 윤원형의 소실, 첩입니다. 정난정과 더불어서 같이 안에 온갖 국정농단을 다 했거든요. 지금 시대로 의하면 박근혜와 최순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TV 사극으로도 유명해졌죠. 한 20년 전에 TV 사극 중에 여인천하라고 있습니다. 박종화 선생의 역사소설을 기본 텍스트로 삼은 TV 사극인데 바로 안에 배우, 유명한 여배우 강수연이가 정난전 역을 맡아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을 여알로 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뭘 하는 거? 막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여알이라고 합니다. 이 여알을 갖다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19세기 말에도 있었죠. 민비와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 무녀와 이 국정 농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알이 성행하면 암흑의 계단이요. 세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들으면 암흑의 싸움인데, 이때 명종 때 보면 세금을 이게 뭐 함부로 안에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어려워지고 안에 밀란이 났어요. 그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뭡니까? 임꺽정의 난 아닙니까? 옛날에는 임거정이라고 했어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축축이 되어가지고 적폐가 되어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결정적 기회를 노려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 후에 가면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도정치,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막 밀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그 밀란 최초로 일어난 데가 진주죠.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임술련 때 엄청나게 나라가 소용돌이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안에 남명조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조선 역사의 그 아픈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알은 임금의 총애를 입은 비빈이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임금의 엄마도 해당되겠죠. 어머니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아까 부국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부국이 자리를 차지하면, 부국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데 혈안이 된 간인을 말합니다. 아주 조선 후기에는 지방인마다 아전들이 안에 많이 안에 요즘 대장동 사태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뭐 이런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국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한 여알 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흑의 백성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마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명조식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에 내용을, 그러니까 간의 입장에 서지 않고 민의 입장에 서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은 처사로서 아주 대단한 안목을 지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명조식은 유교 사상, 성리학 사상에 대한 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학 작품이에요. 이제 그것은 태계 이황 선생과 서로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태계 이황 선생은 안동 지방 사람이거든요. 안동에서 거주를 했단 말입니다. 안동이 뭐냐 하면 양백지간이에요. 양백지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양백지간이에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양백지간에서 안동 예천 경상 북부지방,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홍건적의 난 때 고려 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6.25 때도 큰 피해가 없었고, 임진왜란 때도 거의 피해가 없었고, 고려 말 홍건적의 난 때는 임금이 파천할 정도였고, 외국의 피해도 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지방의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저술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왔고, 산청군 덕산 마지막 만년을 보냈던 조식 남명의 바운다리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진주이었습니다. 진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쓸 때 진주 사람 조식은 하면서 썼습니다. 지금은 산청군이지만 그 당시는 진주가 맞습니다. 진주는 1차 임진왜란 진주성 사업, 2차 사업 하여튼 또 6.25 때 항상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입는 곳이야, 진주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 사상에 관한 글들은 거의 좀 사라졌고 얼마 남지 않고 문학 작품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문학 작품 중에 한 편을 꼽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남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명조식 선생의 문학과 사상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명조식 선생의 한글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한글 문화 같으면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는데 가사는 오늘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시조도 한 10편 정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 2편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15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조 2편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렁 낀 뱃니를 짠 적이 없구만은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또 한편 두루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왔던 많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서라. 아히야 무령이 어디뇨 나는 옌가 하노라. 다 유명한 시조입니다. 엄동에 배옷 입고 하는 이 시조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국어책에서 배웠던 예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를 처음 접한 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 시조는 연도가 바로 측정이 됩니다. 중종 임금의 성화를 다룬 시조니까 1543년의 작품입니다. 중종은 좀 악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뱃을 하라고 뱃을 내려주니까 뱃을 거부하는 단성소에서 중종의 어머니를 막 비판을 하고 그 어린 중종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주 궁궐에서는 분노를 해서 무슨 적절하게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신하들이 지나치게 살인의 상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여론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참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없던 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중종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승하를 했는데 엄동에,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을 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동이란 말도 쓰지요. 삼동. 초겨울과 엄동과 늦겨울 이것을 합해가지고 삼동이라고도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양력 1월이 엄동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엄동이라고 하면 24절기로 하면 소한 대한추위다. 가장 추울 때이다. 음력으로는 이때를 우리는 동지섣달이라고 합니다. 음력으로는 12월 달이거든요. 양력으로는 대체로 1월 달이지만, 그래서 동지섣달이라고도 하고 동섣달이라고도 하죠.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한 20일 동안 그때가 가장 춥습니다. 구정이 되면,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 약간의 봄 기운이 감돌죠. 그때부터 봄이 시작된다 해서 신춘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기도 하죠. 설날 때를. 엄동에,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배옷 입고, 이 삼배옷이니까 이게 뭐 구멍이 숭숭 났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따뜻한 내복이 있는데도 아니고요.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이 암혈이 뭐느냐? 암자는 바위 암자고 혈은 구멍 혈자입니다. 이거는 암혈이란 말은 오래된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암혈은 자연 동굴이고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석회암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석회암으로 된 자연 동굴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무엇으로 쓰느냐? 암혈을 성경에서는 무덤으로, 피신처로, 그리고 짐승들의 서식처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암혈인데, 요즘 성경은 암혈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말을 쓰지 않고 바위, 텀, 동굴 이런 말로 씁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에서는 암혈하면 바위, 텀, 바위가 갈라져 있는 텀새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남명조식 선생이 그 바위 텀 갈라져 있는 자연동굴에서 살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삼배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집, 마치 바위 텀으로 생긴 자연동굴과 같은 보잘것없는 집에 눈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구름 낀 뱃니, 뱃니는 햇볕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름 낀 뱃니도, 구름 안 낀 뱃니가 확실한 안에 그 따뜻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데, 그나마 구름이 있는 뱃니도 나는 짠 적이 없다. 그냥 뱃니도 짠 적은 더욱 없지만 구름이 조금 가려 있는 뱃니도 조금이라도
요즘 말로 젊은이들만은 임금의 혜택을 1도 받았지 않았다. 1도. 요즘 뭐 1이란 말을 잘 쓰는데 나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그런 말 쓰는 거. 1도 받았지 않았다. 임금님의 나라의 혜택을 1도 받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임금이 죽었다고 하니 소식이 들리니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하노라. 겹다. 참지 못한다 뜻입니다. 눈물을 참지 못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시가 중종의 승하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니까 연대가 확실합니다. 1544년 1호 사사연의 서기 1호 사사연의 시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시는 이거는 더 유명한 시죠. 두루산 양당수. 어디를 가서 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살 곳을 결정한 곳이 천왕봉이 보이는, 이분은 여러 번 안에 지리산을 올랐어요. 지리산을 단순한 산이라기보다는 그때에는 영남 살인파 사람들은 선비적 삶의 표상이라고 봤습니다. 이 지리산을 하나의 낙원으로 봤습니다. 김종직 때부터 지리산 유람의 글들이 많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리산 유람에 관한 것, 기행문에 관한 것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책으로 누군가 엮어내기도 했을 만큼 지리산은 영남살인파의 하나의 정신적 포상이다. 그래서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 해서 간 곳이 바로 지금의 산청군 덕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진주에 속했습니다. 진주의 속현도 아니고 바로 진주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주 목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 지리산에는 그 천왕봉 또 못지않게 또 선비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비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약간 유유자적한 도인들, 그러니까 노장 사상에 깃든 사람들 좋아하는 거, 청학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푸른 학이라는 개념이죠. 지리산 청학동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천왕봉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성이 깃든 곳에 자기의 삶의 거처를 정해서 이 시를 적었다. 이 시조를 읊었다. 두루산 양당수를 예듣고, 두루산은 바로 백두산에서 흘러왔다 해서 두루라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그 정맥이 흘러왔다 해서 두루산이라고 하죠. 지금은 지리산입니다. 양당수는 무슨 물인데 이 현지인들은 양당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산청 덕산 지방 사람들 그리고 단성사 그 바로 옆에 단성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안에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성을 드러낸 단성, 그 속에 선 안에 상소문이 단성소거든요. 같은 이웃입니다.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현지인들은 양당수라고 하는 지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양당수는 연못행토의 늪이라고 한다. 이 일종의 저섭지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양당수가 와전이 돼서 양단수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여부는 나도 잘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듣고, 이제 듣고, 예 듣고, 옛날에 과거에 듣고, 이제 보니 도왔던 도하, 복숭아꽃, 복사꽃이거든요. 무릉도원 할 때 도자. 그러니까 무릉도원 하면 중국인들은 유토피아, 그러니까 낙원으로 생각을 늘 합니다. 이곳이 낙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토피아다.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조차 산그림조차 잠겼구나. 아히야 무릉이 어디요? 무릉도원 할 때 무릉입니다. 나는 얘인가 하노라. 나는 여긴가 하노라. 앞에 얘는 옛날이란 뜻이고 뒤에 얘는 여긴가 하노라. 여기란 뜻입니다. 아히야, 예 시조에 보면 아히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히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시조는 하여튼 원본은 없고 이종이 37편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식의 소작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36편이고 한 편은 작가 미상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장처럼보 아히야는 진지, 시동을 부르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거는 간섭적인 감탄사일 뿐입니다. 시동이라고 하는 거 알죠? 동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남명 조식이 동자가 있었겠어요? 나는 동자가 없다고 봅니다. 동자가 있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재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죠. 생활고에 찌들리고 또 병고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동자가 있었겠습니까? 시동 부르는 무슨 형식을 취할 뿐이다. 그러니까 시조,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저버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정원 선생 동계 정원이라고 그 거창에 보면 그 박물관이 있고 그 큰 안에 제가 20여 년 전에 가니까 동계 정원 선생의 시조비가 있어요. 시조비 그 종장 첫 감탄사가 있는데 악구려 딱 유일하게 용례가 사용되는 악구로가 있는데 이 악구로가 뭐예요? 그 현지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그래도 국어교육과 교수니까 좀 알 거 아니냐. 악구려 내가 한마디 그 말 했어요. 아사루비아다. 아사루비아가 뭐냐? 이것이 일본 말인 줄 알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없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탄사인데 표준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쓰고 있죠. 아사루비아. 요즘 안에 내가 한 번씩 그 연예 TV를 안에 그 채널 돌려 보면 아사루비아 콜롬비아 이런 말을 다 하는데 이것을 조홍구라고 한다. 이 감탄에는 비탄도 있고 해안의 한숨 소리도 있고 조홍, 흥을 돋구는 것도 있거든요. 이 아사루비아, 악구려 이 말은 조홍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거창에 박물관 근무하는 사람이 아주 웃어요. 참 교수님 말이 참 절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이 아이히야도 아사루비아다. 감탄이고 조홍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동일 선생은 시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 본연지성이 이기 철학에서 이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이기 이론론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태계 사상에 해당된다면 이를 중시하는 시작은 이언적부터 시작됩니다. 이언적을 존경을 하는 그 선배로서 존경한 이황이 이를 계승해서 더욱 발전을 시켰죠. 이것이 주리론입니다. 이를 중시 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원리 이런 뜻이거든요. 기라고 하는 것은 기질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기는 서경덕부터 시작되거든요. 서경덕을 남명 조식이 한 차례 만났었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담학파와 남명학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기를 중시합니다. 이 기를 중시하는 것이 율고 실학파까지 계속 계승되고 딱 오로지 이만 중시하는 데는 태계학파, 경상북부 지방의 선비들에게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 이론론을 보는 것이 주리론인데 이 주리론이 본연지성이고 그 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론을 보는 것,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론을 보는 것이 본연지성이라면 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론을 보는 사상을 기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최한기에 의해서 완성이 된 기이론론. 이 기이론론의 그 입장에서 시조를 많이 썼다면 시조를 남명조식이 많이 쓰는데 남아있지 않거든요. 썼다면 기이론론, 기질지성. 얼마나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BTS나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기다, 기. 일본은 이를 중시합니다.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받았죠. 과학 부분은 올해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부분 노벨상 25대 빵. 25대 빵이지만 그거는 이를 중시하고 우리는 기를 중시하니까 주기론이죠. 이 남명조식 선생도 기질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병 활동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대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조식 선생에 관한 네 번째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명조식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거의 제자들에 관한, 다시 말하면 남명학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명조식은 많은 제자들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남명학파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설 정도인데요. 태계학파가 유명하듯이요. 지역적으로는 경상우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이서 지방이죠. 지금 경상우도는 대부분 한 3분의 2는 경상남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부터 시작해서 김해까지 이르는 지방. 경상우도와 경상자도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경상남도 북도로 이렇게 나눈 것은 대한제국시대 때 임의적으로 남북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자도 우도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경상우도는 남명사상, 남명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충만해져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경상우도 선비들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김해, 진주, 산청, 함양 뭐 이렇게 그리고 경북 그 서쪽 일부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제자 몇 명을 꼽아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인홍이죠. 정인홍은 합천 사람으로서 남명이 김해에 있을 때 그 산해전까지 찾아와서 일주일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상우도 지역은 고려 후기부터 저항 세력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선 말,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다, 반역향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 영조가 저기하고 난 직후에 이인자의 난을 주도했던 선비들이 경상우도 지방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정조 시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명학파는 인조 반정, 이인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리고 북인이었는데요. 북인은 사라졌다. 역사 속으로. 그 잔당만이 대한제국기까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명학파에 대한 인식도 뭐 거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영남학맥하면 태계학파, 태계학맥만 존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학의 학맥을 무슨 태계학파와 율곡학파 이렇게 양분되는데 지금은 태계학파와 남명학파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진주권에서는 또 많이 재조명하는데 또 기여를 했고요. 문화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홍인데 정인홍은 인전 반정 때 역모로 몰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한일 합방 때 1910년에 며칠 앞두고 그 정치적인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몰랐대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알았대요. 그 일이 있고 바로 안에 그 경술 국치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인홍, 수지라라고 하는 정인홍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필마로 옛 사음토 지나가노라니 강물도 하늘 품고 길게 흐르누나 누가 지금 주하론을 펴고 있는가? 장사들이 이미 원통하게 죽었는데. 제목은 무계를 지나면서입니다. 무계는 그 경상북도 현풍과 성주 사이에 있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무계를 지나면서 지금 아직도 한참 그 전시 중인데 조정에서는 주하론을 펴고 있다. 주하론을 펴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성룡인데 유성룡은 바로 태계 선생의 수제자이거든요. 왜 지금 주하론을 펴고 있는가? 끝까지 이 남아있는 외놈들을 다 살려서 일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어떤 결기, 강한 기질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남명 선생의 생각이나 사상들, 그것을 추종한 제자들의 생각도 강한 기질, 실천, 궁행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 그런데 태계학파는 태계가 그랬듯이 좀 인자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을 중시하고 의를 중시하는 뭐 이런 안에 그 사상을 가졌으니까 약간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다, 색깔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땅파로는 남인과 북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남쪽 북쪽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동인에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남인 북인이라고 했지, 북인이 제일 하여튼 남쪽 지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후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덕형이 영호남 민정을 시찰하고 임금에게,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전라도에 가보니까, 호남에 가보니까 토호 세력, 요즘 말하면 토착 세력, 토군 세력, 뭐 이런 말로 하지 않습니까? 군정과 정결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군정.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그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그 뭐 만석군들 뭐 이런 게 많은데 구전에 의하면 8만석도 있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 밑에 뭐 그 무슨들 많을 거 아닙니까? 돈을 좀 주면서 안에 군대 병력을 안에 업무를 지지 않도록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야 할 세금도 빼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폐해, 적폐가
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경상도에 가보니까는 이게 또 호남하고 다르더라. 영남은 사인들이 똘똘 뭉쳐서 수령을 협박한다. 사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는 건 민이거든요. 사민이라고 해도 됩니다. 선비와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똘똘 뭉쳐서 수령을, 그러니까 무슨 진주 목사 같은 거, 뭐 경상도 간살자, 뭐 이런 안에 뱃을 아치를 협박하고 억제할 만큼 권한이 강하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다. 이 안에 사또들이 안에 오히려 그 지방 사람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경상도에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 하면 그 기득권의 정점에는 정인홍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사민일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경상도, 특히 경상우도 지방은 선비와 백성이 이렇게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어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겠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대부분 뭡니까? 그쪽에서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밀란의 주도자가 민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선비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진주밀란이고 단성밀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란이 경상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것도 사민일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선 후기 19세기 와서는 지방의 선비 세력, 사림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누르기 위해서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또의 권한을. 그리고 그 사또를 모시고는 아전들의 권한을 또 덩달아서 강화되기 때문에 아전들이 이렇게 빼돌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밀란이 폭발하는 거죠. 밀란이 폭발할 때 꼭 안에 선비들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민이 한 통속이 되고 관아가 한 통속이 됩니다. 관아 하면 관청이란 말로 바뀌었지만, 관은 수령을 말하고 아는 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민과 관아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이게 하여튼 경상도적인 어떤 지역적 특성이더라고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상우도에서 남명의 제자들이 경상우도 지역에서 이렇게 어병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인홍은 이때 이미 나이가 상당히 좀 고령의 나이였지만 이 지역 어병장의 우두머리로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경상도 관찰사인 김수의 권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조의 세자가 서자 중에서 나왔는데 그 서자도 둘째 서자입니다. 광해군이 사실은 세자로 책봉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해군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을 그 경상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좀 기질이 강한 경상우도 지방의 어병 활동은 시작은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송빈, 이대형, 김덕기, 유식이라고 하는 김혜성을 지키다가 뱃을 하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당시 선비 4사람이 김혜성, 사충신이 나흘간 4일 동안 성을 지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북상이 지연되고 선조가 몽진을 하는데, 의주로 피난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초의,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어병장은 김혜성, 사충신이다. 이 사람들은 다 남명 학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명 조시 선생이 김해에서 1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처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혜성, 사충신 중에서 필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송빈 선생이거든요. 송빈의 아버지 송창은 남명과 같은 남평조씨 집안의 뭡니까? 좀 동서간이다. 뭐 사촌 동서 정도 됩니다. 친형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혼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대영이라고 하는 분의 처남매부 관계가 주고 오윤 선생인데, 그 사람은 남명의 고제입니다. 남명의 여러 명 그 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김혜성, 사충신 역시 남명 학파의 사실상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송빈은 뒤에 동사감목 저자로 유명한 실학파 안정복 선생의 저서 수남 선생 문집에 행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20몇 년 동안 유배생활한 유명한 실학자 이학규의 시에도 송도총간,
송빈을 예찬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자가 조선 후기에 그 이후에 실학자들이 이렇게 김혜성 황해 정신을 예찬을 한 사료가 지금 속속 발굴되고 있는데 한국사의 천물에 놓이는 의병장이고 의병장 활동이었다 하는 것을 앞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인홍 부대가 무계, 초계, 진주, 성주를 옮겨 다니면서 유격전을 벌려서 연정, 연성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에 강해군이 왕이 되자 정인홍을 서울로 부르지 않고 고향 합천에 머물게 하면서 영의정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영의정 결제를 받으러 한양에서 합천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그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역무로 강해군은 쫓겨나고 정인홍은 참형을 당하고 남명학파는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런 아주 역사적인 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남명조식 선생과 관련된 5번째 부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남명학파, 남명의 정신을 계승한 그 후인들이 어떻게 전쟁에 대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홍의장군 각제우와 조종도, 각제우와 조종도는 다 남명의 제자이고 특히 각제우는 손서이기도 합니다. 손녀딸의 남편, 손서. 손녀딸의 남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손서란 그 개념은요. 각제우는 무인이 아니었어요. 선비였어요. 선비였는데 뱃을 하지 않고 그 어령에서 치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니까 완전히 그 무인의 이미지로 이렇게 획돌아서게 되죠.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이 강했던 그런 선비였다. 그리고 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또 외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웃 사람들을 그 집안의 그 머슴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 또 그리고 다른 마을의 장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을 해서 1000명을 모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격전을 펼쳤다. 의병 활동은 대부분 유격전입니다. 야전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죠. 의병이라 해봤자 가장 강한 의병이 그 정도인데 10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각제우 장군 정도인데 그 야전을 몇만 명 야전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승용은 일본군의 그러니까 왜군의 장기는 철환, 용검, 돌진 이 세 가지를 봤거든요. 철환은 조총부대, 이거는 신무기고 이거는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용검은 긴 칼을 가지고 정교한 칼부를 한다 해서 용검 이것도 우리가 내가 익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거거든요. 일본은 오랫동안 그때 전국 시대를 안에 살았으니까 일본에서는 전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경험도 아주 충분했고요. 그 당시 일본군은 세계에서 최고의 강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럽에서도 그 당시에 16세기 말에 일본군처럼 이렇게 강군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총수가 아주 많았거든요. 유럽의 한 나라에 가지고 있는 조총수보다 훨씬 능가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군의 특성은 돌진입니다. 이 2차 대전 때도 이 도수깨끼라 해가지고 돌격 이 전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격 주도형 전술 전략을 펼치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 이것을 돌진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궁시밖에 없었다. 할 수 없는 거. 그 우리의 하는 강궁이기는 사실입니다. 아주 강했어요. 강하고 조총부대하고 맞설 수가 있었어요. 조총은 안에 그 장전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 화살부대는 계속 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 제1연에서 쏘고 나서 싹 앉아버리면 제2연이 와서 또 딱 쏘고 그리고 또 제3연이 쏘고 그리고 안에 자꾸 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니까 조총이 장전하는 시간은 장전하는 데가 이게 몇 분씩 걸리거든요. 4분씩 5분씩 걸리니까 치명상은 입힐 수가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총이 그 당시에 신무기로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우리의 화살부대, 공시부대도 못지않았다. 그럼 우리는 의병들은 유격전을 펼쳤다. 치고 빠지는 전술 전략, 유격전. 그러니까 모택동과 호치민이 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우리는 맞섰다. 야전에서는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성전으로 맞섰죠.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제2차 행주산성 대첩을 안에 거두었는데 다 이 수성전에서 큰 승리를 하고 특히 수도권 방어에서 큰 역할을 한 게 행주산성 대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에 강군들도 이렇게 유격전을 펼칩니다. 특히 안에 그 정기룡 장군은 유격전을 해가지고 연전연승을 했어요. 크게 대성은 거르지 못했지만 이렇게 집중되면서 여기서 홍길동처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전술 전략을 펼쳤다. 각재우 장군은 그 당시에 경상도 순찰사, 이 관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말하는 도지사 김수를 죽여야 된다고 아주 경문을 돌렸어요. 이 전시에 직속상강,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이 선비, 뱃을 하지 않은 선비도 백성이거든요. 일반 백성이 도지사를 갖다가 죽이겠다 하면 이거는 역모 중에 역모거든요. 그러면서도 의병장들한테 경문을 돌려서 이것이 격순찰사 김수문, 격하고 제일 그 처음에 나오는 격과 마지막에 나오는 문, 이것을 두 개 합하면 경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김수의 재상을 열거하면서 김수를 죽여서 목을 임금님께 바치는 것은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 목을 바치는 것과 같아. 이 정도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서울에서 한 만나가지고 칼부림이 날 일보 직전까지 뱃을 하지 않은 이 선비가 하여튼 뱃을 하러 오라고 불렀어요. 각조를 부른 데가 하필이면 김수까지 와서 우연히 만나서 이놈 하면서 칼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하해했다. 하해는 했지만 앙금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김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각제우가 근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나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진주성에 들어가서 싸우라. 1000명을 이끌고. 수족 같은 1000명인데 내 손발 같은 1000명인데 왜 사지로 가야 되느냐. 나는 성 외곽에 있다가 뭐 하겠다? 유격전을 펼치겠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 다 전멸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주성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죠. 공성을 해야 됩니다. 성을 비워두어야 되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외곽에 있다가 유격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 무리하게 안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 장군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에서 뻔히 아는 전략인데 그러면 각제우도 차명을 당해야 되는데 각제우는 그래도 살려줬습니다. 또 한 번 더 선묵을 하고 1000명의 자기 수하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명령을 거절을 했다. 어쨌든 뒤에 또 전쟁이 두 번째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유재랑. 그때까지도 각제우는 끝까지 버티면서 화왕산성에서 외대군과 대치를 했는데 도저히 그 화왕산성 나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가파른 곳이에요. 도저히 이게 공격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돌리고 황석산성으로 갑니다. 황석산성으로 가서 황석산성 함양 군감민 합동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전투를 갖다 사흘 동안 했는데 아주 격전이었어요. 군감민 다 죽고 일본군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전주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 전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군감민 500명이 몰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선비 중에 한 사람 조종도와 그의 아내는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국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각제우는 기질이 남명선생처럼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빼딱했습니다. 이게 무슨 뱃을 주도 뱃을도 안 한다고 하고 기관소가 뭐냐? 뱃을 포기하는 상소. 이런 것들 마치 단성소를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이 뱃을 줘도 안 하겠다 하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명장 대사를 선조는 삼명장 대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의병 활동도 성병 활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 외교 처리를 싹 다 했거든요. 잡혀간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많은 사람들 수천 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 독국가 이에야스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약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삼명장 대사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삼명장 대사가 영의정 뱃을 내렸습니다. 영의정 국무총리예요. 이 선임한테 영의정 뱃을 내리면 이게 이 갓도 쓰지도 않는 이 까까머리의 선임인데 이게 뭔가 우습기 짝이 없을 거거든요. 그걸 알고 안 하려고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되니까 바로 안에 그 성지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3일간만 하자 하는 걸로 3일 정성으로 3일 영의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말을 거역하지 않는 3일 동안만 배설을 하는. 근데 각기어는 노 했어요. 나 배설 안 하겠다 하니까 전라도 영암으로 기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재우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유교보다는 노장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작게 먹고, 아주 안에 음식도 적게 먹고, 곡기도 끊고, 그러면서 좀 오래 살았어요. 시를 남기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전쟁터에서 만번 죽었을 목숨인데, 이제처럼 무사해야 한낱 한가로운 사람이 되었네. 곡식을 먹지 않았기에 밥그릇 비워도 근심이었고, 세속의 인연을 끊어 넉마에도 늙음하게도 그 말입니다. 넉마에도 걱정마저 잊었네. 이런 시를 남기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태코를 망우당으로 했다. 근심 걱정을 나는 잊어버린다. 그래서 망우당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출처가는 거의 서성이요. 거의 처할아버지인 남명조식에게 받은 영향이 컸다. 그리고 아까 항석상성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이 황석산성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 황석산성에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조종도라고 하는 남명선생의 고제 제자입니다. 이 사람 여기서 죽으면서 자기하고 아내하고 같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행시를 남깁니다. 공동산의 생유희 순원산중 사역영.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산 바깥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순원성 안에서 죽는 것이 또한 영광이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공동산은 산 곳일 때 중국의 황제가 피난했던 곳입니다. 감숙성이니까 아주 밑에예요. 피난했던 곳인데, 이것은 선조의 어주를 갖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피난처니까 선조가 이렇게 피난하는 것을 대유하면서 공동산, 그러니까 임금님 피난처 바깥에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순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석산성을 말한 겁니다. 알록산의 난때 반군들의 맛은 장순 허원이 전사한 곳이 순원산이거든요. 황석산성을 비유하면서 이 안에서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조시거든요. 이 하만조시가 하만조시 가문에 13층이 있어요. 13명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김지회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이 다들 4촌, 8촌, 10촌, 이 사람이 있더라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하만조시 13층이라고 하는데, 병자호란테 그 두 사람 안에 김상은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나라에 안에 우리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요거 한 사람들이 안동김씨거든요. 이 안동김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조선이. 이 안동김씨가 병자호란테 그 절의를 바친 김상은의 후손들인데, 그 형제들 후손들인데, 그에 비하면 13명 죽은 사람도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은 게 하만조시다.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 그 경상남도 가문에서 나는 1등 가문이라고 봅니다. 이 조정도 선생이 이렇게 항서상성에서 자기 아내와 같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절의를 바친 거,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명학파의 사상이요,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남명조식의 사상과 남명학파의 의병활동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강의를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또 그리고 보충할 부분을 한 10분 정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명조식은 출처관이 분명한 선비였다. 자기 앞 시대에 두 차례 사화가 있었고, 자기가 살던 시대에 또 두 차례 사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를 하면 자기 혼자의 목숨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가족들, 제자들도 다 죽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절박감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학문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비를 우리는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유라고 하고, 선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뱃을 하는 선비, 묘당유가 있고 이렇게 처사유가 있습니다. 묘당유는, 묘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 사직할 때 묘고, 당은 무슨 그 큰 안에 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을 뜻하니까 조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학자를 묘당유도 하는데, 태계 선생도 묘당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묘당유는 이율곡 선생입니다. 그리고 송시열도 묘당유죠. 좌회전까지 지냈으니까. 그러나 이 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처사유라고 하는데, 처사유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서경덕과 남명조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거의 그 처사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는 시가 바로 정판서 6일이라고 하는 시, 14살 아래의 사림의, 그러니까 유학계의 유림의 후배인, 젊은 후배인 정육일이가 김해에 와 있다가 서울로 올라갈 때 이별의 한 시를 적어준 내용이 상당히 뭔가 의미가 남아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입니다. 이 시는 논문에 거의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남명 선생에 관한 논문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를 거의 처사관을 나타내는 시라는 사실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미남부라고 하는 것은 산문시 일종이다.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좀 위험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백성도 이렇게 마음이 험해지면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은 역모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의 미남부라고 하는 산문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조 두 편을 소개해 줬죠. 엄동에 베옷 입고 아무래 눈비마저 하고, 또 그 가장 유명한 두루산 양랑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이 두 편의 시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줬는데요. 여기서 보충할 게 있습니다. 성제일록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금남수라고 하는 태계 선생의 제자가 남긴 무슨 뭐랄까 조금 비정규적인 저술이라 할까요? 학문적인 저술은 아니고요. 무슨 수필 같은 책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남 사람들에게는 지리산이 아주 중요한 뭡니까? 어떤 정신적 표상으로 이렇게 여겨왔거든요. 저 진주 쪽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가기가 쉽지만, 저 안동 쪽 사람들은 참 거리가 멀거든요. 이 지리산 한번 가기 힘들거든요. 마음 먹고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리산 유람하러 온 겁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정신수양이죠. 선비로서. 그런데 그 부근에 유명한 남명 선생이 살아 있다고 해서 인사하러 댁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손님들이 오니까 술과 음식을 내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술이 좀 취하니까 술을 갖다 마시고 또 취하니까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 한 거예요. 노래를. 근데 남명 선생은 술을 안 마셨다고 다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는 마셨고 노래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게 진실인 거예요. 남명 선생을 술을 안 마셨다 하는 것이 더 남명 선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는데 언어는 준열하고 태도는 방향무인이고 눈앞에 남들이 없고 방향무인이고, 노래는 고상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클래식 노래, 무슨 성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뽕짝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더라. 그 유행가가 그때 시조입니다. 시조가 유행가입니다. 시절 가조가 바로 그 시절 그 노래니까. 그런데 직접 부르던데
그 시조가 상당히 어떤 기질지성이 강한 시조였다. 우리 선생님인 태계에게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 하는 그 기록을 태계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란수의 기록 성제일록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 남명 선생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덩시덩시 이리 잘했는데 원래 창녕조시들이 노래를 잘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순미도 창녕조시고요. 그 호남의 판소리대가 조상현 선생도 창녕조시고, 그리고 발라드의 기공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성무도 창녕조시고, 그리고 또 창녕조시 있습니다. 태진아와 송가인. 자기 예명이거든요. 자기 진짜 이름 아니거든요. 그 태진아와 송가인도 창녕조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창녕조시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원류에 누가 있었다? 남명조식 선생이 있었다. 막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있고요. 아까 조정대 항석 상승 이야기 했는데 공감민 500명 죽었다는데 500명과 그때 카토 키요마사 군대가 25,000명인데 아주 큰 안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 정유재단 때 왜군이 북상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는 평양성까지 지나가지고 어주 가까운 데까지 가고 한경도 저 끝머리까지 가서 두 왕자를 붙잡았거든요. 사로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재란 때는 그래도 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서울까지 못 갑니다. 충청도인지 경기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충청도 같은데 직산, 그 안성 가까운데 직산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충청도 같으네요. 직산까지만 올라갑니다. 북상 한계쯤이에요. 거기에서 최정예 부대,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 기마병 3,000명과 조총부대가 바로 맞닥뜨렸습니다. 조총부대는 움직이지 못하고 딱 앉아서 내요. 총만 쏘죠. 만약에 이 날씨가 굽고 비가 좀 오면 기마부대는 찌약입니다. 기마부대는 진흙탕에서는 이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치 날씨가 좋아가지고 좀 유리했는데 양쪽의 피해가 컸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왜군들 조총부대가 더 말에 짓밟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퇴각을 하게 되죠. 퇴각을 하고 원래 일본군들이 우리나라가 수송전을 잘 잘했는데 물론 그 진주성 2차 전쟁에서는 크게 패했습니다만 1차 때는 잡힌다는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왜군들이 수송전을 합니다. 외성을 쌓고 그게 울산과 진주 밑에 사성과 순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왜군들이 전쟁에 300년 동안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 수성전에 너무 빛나는 전가를 보여주거든요. 이 울산성 싸움에서는 함락될 듯 말 듯 하면서 카토 키요마사가 할복 자살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대군들이 지원하는 바람에 경주성으로 조명 연합군이 물러납니다. 참 승리의 일부 직전을 앞두고 카토 키요마사의 할복 자살을 앞두고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고, 순천은요 이수신 장군과 명나라 육군이 이렇게 합동이 돼 가지고 이거 바다와 육지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지 호니시 유키나카에게 이 명나라 장군들이 전쟁을 안해 태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만 자꾸 안해 달아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함락 못 시키고 그걸 도와주러 오겠다는 사천성에 있는 그 유명한 시마저 군이 오다가 노랑해전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알려졌는데 사실은 남해에 있던 그 장난들 소탕하는 것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사천 전투에서는 대성을 걸었거든요. 시마저 요시히로가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왜군들이 마지막 수성전에 잘 버텼다.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함락시키고 해서도 우리가 대성 중에 대성인데 결국 이놈들이 다들 살아 돌아갔고 가장
대성을 거루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거의 전력의 80%를 잃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깝게 죽고 이놈은 살아서 일본의 전쟁 영웅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리고 이 의병이 그 뒤에도 청나라가 올 때도 의병이 아니라 있는데 그 의병은 활발하지 않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인조 반정이 그만큼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봤자 뭐 하겠느냐, 도와줘봤자 왕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장기전을 벌이려고 했던 일본군과 달리 청나라는 속전속결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당해버렸고, 강화도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임시 수도를 그걸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크고 남한산성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한 말에도 대한제국기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의병들이 이렇게 봉기를 하거든요. 이 의병을 그때 외국 기자들이 라이티우스 아미, 정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의병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남명 조직과 그 남명 학파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조금만 두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체계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장시간 강의 80분 넘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